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전개될 경제 국면을 김광석 교수는 위험한 유동성 시대라고 규정했습니다. 왜 위험하다는 수식어가 붙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자본시장이 우상향하는 유동성 장세가 전개되지만 과거와 달리 큰 폭의 조정이 불규칙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상승 신호와 하락 충격을 동시에 경험하며 불안정한 균형 위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국면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지경학적 분절화입니다. 경제학적 흐름을 더 이상 단순한 공급 수요 공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지정학적 경쟁과 연결하지 않으면 해석조차 불가능해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 연구팀은 이미 2024년 말 보고서에서 세계화의 종언 이후 경제 네트워크는 블록 단위로 쪼개지고 그 균열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배가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맥락 속에서 위험한 유동성 장세가 이해됩니다. 러우 전쟁은 이러한 분절화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제재를 강화하자 러시아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과 저유가 거래를 성사시키며 새로운 공급망을 짰습니다. 과거 이념 중심의 진영 구도가 이제는 자국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 유연한 블록 재편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원유와 곡물 가격이 요동쳤고 그 충격은 금융시장 전반으로 파급되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더 이상 하나의 지구본이 아니라 파편화된 지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마치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처럼 글로벌화라는 절대 진리는 붕괴했고 새로운 진리체계가 세워지는 과도기에 우리가 놓여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본시장은 왜 오히려 우상향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돈의 흐름을 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돈은 풀리지만 지정학적 갈등이 불씨가 되어 언제든 신용위기, 금리 급등, 혹은 국채 발작 같은 충격이 터질 수 있습니다. 즉, 상승 흐름을 타되 조정의 낙폭이 커지는 시대라는 점에서 위험한 유동성 장세라 불리는 것입니다. 실제 주요 위험 요소만 보더라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엔캐리 청산 공포를 낳고 미국은 물가 불안 속 고용 악화라는 이중 쇼크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연준 신뢰 저하와 국채 매입처 부족은 장기 금리 폭등을 부를 수 있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의 부채 증가는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발작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각각이 단독으로도 시장 충격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인데 이들이 겹쳐질 경우 파급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정리하면 2025만 2026년의 경제는 전례 없는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본시장은 완화적 정책의 힘에 의해 오르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균열과 구조적 부채 문제가 잠재적 폭발력을 키우는 시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가 지적했듯 경제위기는 항상 우리가 가장 방심할 때 가장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다가온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유동성 시대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반드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행동 지침에 가깝습니다. 자본시장을 이해하려면 금리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팬데믹 시기, 세계는 완화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이 자산시장으로 돈을 몰아주며 주식과 부동산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러우 전쟁과 원자재 가격 급등은 긴축의 시대를 불러왔습니다. 각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고 자산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23년 이후부터는 극단적 긴축에서 방향을 틀어 정상금리를 향하는 피벗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2025만 2026년은 바로 그 피벗의 연장선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단순한 정상화가 아니라 각국의 정책, 불균형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고르지 못하게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본은 세계와 역행하는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국이 인하 사이클로 들어서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며 중립금리를 향해 갑니다. 이 차이는 엔캐리 거래 청산 공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던 자금이 글로벌 시장을 지탱했지만 금리차 축소는 자금 회귀를 촉발합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갑작스러운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고 투자자 심리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고용 최대화라는 두 가지 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는 두 과제가 충돌하는 이중 쇼크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물가는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이 악화되고 실업률은 4%대에 진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위험의 균형을 이동시키고 있다며 고용에 더 무게를 두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금리 인하가 다시 물가를 자극한다면 2차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물가가 반등해 56%대에 이른다면 연준은 다시 금리 인상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고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연준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 독립성을 무시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연준 인선의 금리 인하론자를 포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금리를 누르지만 장기 금리에선 정반대 효과를 부릅니다. 투자자들은 물가 불안과 정치적 개입을 우려해 장기 국채에서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 장기 금리가 급등하는 스티프닝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연구진은 최근 논문에서 정책 신뢰 상실은 국채 시장에서의 기간 프리미엄 확대를 불가피하게 하고 이는 주식시장 조정으로 파급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도 불안 요인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팬데믹 이후 공공부채 비율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국채 발행이 이어지며 장기 금리가 급등하는 국채 발작이 발생했고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 신용등급 강등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프랑스가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진다면 이는 유로존 전역의 채권 시장을 뒤흔드는 충격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 미국, 유럽의 변수들은 개별적 리스크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 연쇄작용하며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칼 포퍼는 역사는 우리가 만든 선택들의 집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경제 역시 각국이 내리는 정책 선택이 모여 세계 시장의 변동성을 결정합니다. 즉, 유동성 장세라는 큰 틀 안에서도 언제 어떤 선택이 시장을 뒤흔들지를 예측하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투자자에게 이 시기는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파도의 시기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은 분명합니다. 현금 비중을 확보해 조정기에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위험한 유동성 시대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금리와 부채 문제가 아니라 화폐 질서 자체가 재편되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김광석 교수는 이를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2026년 세계 금융 질서를 뒤흔들 금융혁명으로 규정합니다. 왜일까요? 과거 금세공업자가 발행한 금 보관 증서가 은행 지폐로 발전했듯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화폐가 아닌 자산에 머무른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혹은 특정 법정 화폐와 10일로 고정돼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MIT 디지털 커런시 이니셔티브는 2025년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주권국 통화 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작동 방식은 간단합니다. 발행업자가 $1를 받고 1코인을 발행하면 해당 코인은 항상 $1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사용자는 송금과 결제에서 속도와 비용 절감을 경험합니다. 예컨대 한국의 삼성전자가 미국 지사와 무역 대금을 결제할 때 기존 은행 송금이 며칠 걸리던 것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몇 분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신흥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피하려 월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행객도 여러 통화 환전 없이 스테이블 코인 하나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동시에 세금 회피나 불법 거래에 악용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규제와 활용의 균형이 관건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에 적극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국채 매입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는 확보한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국채 수요가 증가합니다. 재정 적자가 만성화된 미국 입장에서는 절실한 해법입니다. 둘째, 중국과의 통화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며 원유 결제, 희토류 공급, 디지털 위안화 등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사용을 확산시켜 기축통화 지위를 방어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지니어스 액트 GNIUS 액트라는 법안에 반 CBDC 조항을 삽입하여 미국 기업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쓰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신흥국 경제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국 통화 대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급속히 퍼지면 통화 주권이 약화되고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력이 무력화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화가 잠식된다면 통화 정책은 미국의 결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국내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포함한 내수 경제의 80%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탱할 수 있다면 달러 중심 금융 전쟁에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은행 공동 발행 모델과 한국은행의 소프트웨어적 관리 체계를 결합한다면 탈세와 불법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철학자 장 자크 루소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주권을 지키지 못하면 외부 화폐 시스템에 묶이게 되고 경제적 자유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금융 기술이 아니라 국가적 자유를 수호하는 전략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석 교수가 말하는 2026년 경제는 단순히 수치 예측이 아니라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시대적 전환을 해석하는 통찰입니다. 과거의 글로벌화 공식은 깨졌습니다. 무역 중심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각국은 내수와 블록 단위 교역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OECD와 IMF 역시 세계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며 저성장이 구조화되는 국면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IMF는 이를 끊어질 듯 말 듯한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했는데 이는 작은 충격에도 세계 경제가 쉽게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 방정식이 절실합니다. 한국 경제 역시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성장률은 0.8%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고 2026년은 기저효과로 1.5%까지 오르지만 여전히 잠재 성장률을 밑돕니다. 무역으로 성장해온 한국은 무역 중심 모델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수와 혁신 역량을 키워야만 합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통화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내수 경제를 디지털화하고 글로벌 협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큽니다. 지경학적 분절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전쟁의 일상화를 목도합니다. 러우 전쟁, 중동 분쟁, 관세 전쟁은 경제와 안보의 경계를 허물며 국가와 기업 모두의 지속적 불확실성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토의 국방비 증액 압박과 이에 따른 세계 방위 산업 성장 역시 경제 자원을 흡수하는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전쟁과 안보가 경제의 필수 변수로 자리 잡은 지금 경제적 판단은 지정학적 이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곧 개인 투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관세 발표와 발효 시점의 글로벌 증시가 동시에 바닥을 기록했던 2025년 4월의 사례는 지정학이 투자 타이밍을 결정하는 강력한 변수가 됨을 잘 보여줍니다. 이 모든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위기는 생각하도록 강요한다고 했습니다. 위기는 단순히 위험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모색할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위험한 유동성 시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을 의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금융 질서와 성장 방정식을 고민하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현금을 확보해 조정기의 기회를 잡아야 하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금융 혁신에 대한 이해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정학적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경제는 더 이상 경제학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정학과 경제학이 결합된 지경학적 분절화의 시대에 개인도 국가도 새로운 공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합 패권 경쟁, 유럽의 부채 위기, 일본의 금리 정책, 한국의 성장 과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까지 이 모든 것이 얽혀 복잡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찾는 자에게 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두려움이 아니라 현명한 준비로 기회를 포착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준비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